이어서 제2절 관세. 무역정책의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관세인데, 이 관세에 대한 개념, 종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 관세라는 것은 뭐 영어로 표기하면 이렇게 돼요. customs, 혹은 뭐 customs duty, tariff 이렇게 해서 관세. 관세는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예요. 조세. 관세선이에요. 관세선을. 무역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관세는. 그 다음에 관세의 분류인데, 이 관세는 관세 부과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재정관세와 보호관세, revenue duties, 그 다음에 protective duties에서 보호관세. 재정관세는 재정수입이에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를 주 목적으로 보고하는 관세가 재정관세고요. 그 다음에 보호관세는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유지 및 발전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자국 산업 보호 육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국의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부과하는 관세가 바로 보호관세죠. 그리고 두 번째, 부과 기준, 관세의 부과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종가세와 가는 가격할 때 갑니다. 가격할 때 가요. 가격할 때 가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수량할 때 량입니다. 량. 그래서 종가세. 가격에, 종은 따를 종이니까, 가격에 따라서, 수량에 따라서요. 그래서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니까,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가 종가세.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고요. 그 다음에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혼합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네. 혼합세는 종과 종량. 종량세예요. 그리고 선택세는 종가세, 종량세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세가 선택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세의 부과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관세를 분류를 하면은 국정관세와 협정관세로 나뉩니다. National Duties, 국정관세. 한 나라가 자국의 법령에 의해서 제정한 국정세율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관세. 자국의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정한 그 국정세율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관세가 국정관세고요. 협정관세는 Conventional Duties에서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 등 관세협정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나라와 FTA를 체결을 했다. 우리가 협약을 하죠. 관세를 얼마로 하기로 하자. 혹은 뭐 관세를 없애기로 하자. 그러한 그 관세를 정하죠. 그러면 그와 같이 이 정한 관세에 따라서 그 관세 협정에 따라서 부과하는 관세가 바로 이 협정 관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 형태의 관세. 기타 형태의 관세. 우선 편익관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정국 생산물에 대해서, 자, 협정을 맺은 나라와 사이에는 협정관세 세율이 적용을 받겠죠. 그런데 협정세율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정국 생산물에 대해서 기존의 조약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 공유하고 있는 편익의 범위 안에서 세율 및 통관 절차 등 관세에 관한 편익을 주는 관세예요. 요 세율의 적용,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정국의 생산물에 대해서 기존에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그 조약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약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이미 공유하고 있는 그런 편익 범위 안에서 세율 및 통관 절차 등 이러한 그 관세에 관한 편익을 특정국의 생산물에 대해서 부여하는 관세가 바로 편익관세예요. 그 다음에 덤핑 방지 관세가 있습니다.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정상 가격이 있죠. 덤핑 가격은 원래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죠. 이 차액,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 정도를 일반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덤핑 방지 관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계 관세. 이거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보조금만큼을 관세로 부과시키는 거죠. 자, 상대국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수출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보조금. 이 경우에 그 보조금만큼을 관세로 부과시켜서 수출국 정부의 지원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관세가 바로 상계관세예요. 상대방이 부과한 그 지원금을 상계시키는 거예요.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출국 정부의 지원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가 상계관세고요. 그 다음에 보복관세는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가 부당하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자, 핸드폰을 수출을 하는데, 일본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핸드폰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핸드폰 혹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보복관세입니다. 이상 2절 1항에서는 관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항에서는 관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3.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의 긍정적인 효과. 관세를 부과하면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 이 관세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관세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 번째 바꿔서 합시다. 가격 상승 효과를 들 수 있어요.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를 부과한 만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은 소비가 억제되겠죠. 소비 억제 효과. 자,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면은 수입이 줄어들겠죠.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원래의 수입 가격에다가 관세를 부과한 만큼 가격이 상승해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은 국내의 동산업의 생산이 증가합니다. 생산이. 이와 같이. 국내 산업, 수입이 줄어들면서 국내의 생산이 증가하니까 국내 산업이 더 유리해지겠죠. 생산이 유리해지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생산 증가예요.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산업이 성장하겠죠. 역시 국내 산업 보호 효과. 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거죠. 즉 관세 부과를 통해서, 관세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당연히 네 번째, 관세를 부과하면은 수입하는 수입량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관세를 부과한 만큼 관세 수입이 되겠죠. 관세 수입. 혹은 수입하는 총 수입액이죠. 혹은 수입액에다가 뭐 종량세, 종가세가 있으니까 혹은 수입액에다가 수입하는 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면은 관세를 부과하면은 그만큼 관세 수입을 통해서 재정 수입이 증대하겠죠. 이런 그 재정 수입 증대 효과를 우리가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득 증대 효과를 들 수 있어요. 관세의 긍정적인 효과로. 자, 생산이 증가하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이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이 증가하죠. 생산이 증가하면서 뭐가 증가해요? 고용이 증가하죠. 고용. 혹은 고용 등 생산에 필요한 그 원자재나 원료나 이런 것들 생산재의 그 수요가 증가하겠죠. 고용이 증가하고 이런 자원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임금이 증가하면서 요소부수의 증가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입이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이 감소하니까 수입이 감소하면은 국제 수지를 개선시키겠죠.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런 그 국제 수지 개선 효과. 이와 같이 관세의 긍정적인 효과는 가격 상승 효과, 소비 억제 효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 그 다음에 재정 수입 증대 효과, 그
그다음에 소송효과,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서는 그림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긍정적인 효과 이렇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부정적인 효과로는 부정적인 효과로는 소비자이어의 감소예요. 소비자이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비자이어가 감소하게 되는데 소비자이어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통상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관세 부과하게 되면 상대국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상대국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니까 성장에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다 보면은 이런 통상 마찰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 소비자의 감소, 관세 비용의 발생, 그다음에 통상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S는 공급곡선이고요. 공급곡선. 그 다음에 요 D는 수요곡선이에요. 수요곡선이요. 자,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공급은 요 공급곡선에 따라서 생산자는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요 수요곡선에 따라서 수요를 하게 됩니다. 자, 가격이 P0인 경우는 자, 생산자는 요 공급곡선에 따라서 P0일 때는 요 가격에서는 이만큼을 생산해요. 즉 P1만큼을 생산하고요. P1만큼. 그리고 소비자는 요 수요곡선에 따라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P0일 때 요 D곡선, 수요곡선과 만나는 요 이만큼 Q4만큼 소비를 하게 됩니다. 소비. 자, 생산은 Q 이만큼이죠. 생산이. 근데 소비는 이만큼이에요. Q 이만큼. 그러면은 이만큼 부족하죠? 요 Q1에서 Q4만큼 이만큼 부족해요. 뭐가? 생산은 이만큼인데 소비는 Q4만큼이니까. 자, 이 부족한 만큼 소비가 공급보다 큰 경우죠. 이 경우. 큰 경우. 그런데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은 이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Q1에서 수입을 통해서 소비가 충족하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P0일 때 이와 같이 생산이 이만큼. 생산이 Q1만큼이고요. 전체 소비는 Q4만큼이고 Q1에서 Q4만큼 부족한 부분은 수입을 통해서 충족하게 되고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일단 우리가 요 관세 부과의 그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소비자잉여라는 것은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실제 구매한 가격의 차이예요. 재화를 우리가 구매하는데 어떤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요 수요곡선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Q2일 경우에 소비자는 요 D곡선, 수요곡선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가격에 매입할 의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PA라고 합시다. P4라고 합시다. 4. P4. 자, 이만큼 구입할 때, Q2만큼 구입을 할 때, 소비자는 Q4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한 가격은 이 경우죠. 지금 가격이 P0니까, 이만큼, 어떻게? 자, P0와 P4만큼. 이건 뭐예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죠. Q2만큼 구매를 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실제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이죠. 구매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이 가격과, 그리고 실제로 구매한 가격과의 이 차이가 바로 소비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이건 뭐 그냥 9,000원이라고 합시다. 9,000원. 예를 들어서 Q2만큼을 구입하는데 9,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는 그냥 2,000원만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 차이만큼 7,000원이 되겠죠. 7,000원이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이 차이만큼이. 이 차이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의 그 차이가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Q1인 경우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는 요 D곡선에 의해서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P5만큼. P5라고 합시다. P5 가격, 즉 10,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소비자는 실제로 2,000원을 지불하고 Q1만큼을 구입을 했어요. 뭐예요? Q1만큼 소비자가 Q1만큼 구매를 할 때 소비자는 지불할 용의가 P5 가격, 즉 10,000원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실제로 구매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000원이다. 라고 하면 8,000원만큼 소비자는 더 싸게 산 거죠. 즉 뭐예요? 소비자에게는 사고자 하는 가격,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실제로 구매한 가격과의 차이가 바로 소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자 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산 차익만큼이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위에 부분, 요 가격선, 오픈 경제인 경우는 가격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국제 가격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 가격선. Q1까지는 국내 가격선, 국내 공급선을 따르고요. 그리고 이만큼은 요 가격에 이만큼 수입이 이루어지니까 요 가격에 의해서 요게 정해지니까 국제 가격은 요거니까 요거는 그냥 국제 공급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냥 국제 가격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격선 위에 이만큼 요 차이만큼 만약에 요 가격에 소비자는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그럼 요 차이만큼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요 P0가 되니까 요 차이만큼이 소비자잉여. 여기도 마찬가지.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이 가격을. 근데 실제로 구매할 때 지불한 가격은 2,000원이니까 이만큼. 요 차이가 바로 소비자잉여.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이 바로 뭐예요? 요 국제 공급곡선, 국제 가격선 위에가 바로 이 부분이, 녹색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잉여. 그래서 이 녹색 부분은 바로 소비자 잉여가 돼요. 자, 소비자 잉여는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이, 그 차이가 바로, 즉 더 싸게 산 금액만큼이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녹색 부분이 되고요. 생산자 잉여는 그 반대예요. 생산자 잉여. 이 부분이 생산자 잉여인데, 자, 생산자는 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재화를 공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QA라고 합시다. QA일 때 생산자는 PA 가격에 판매할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요 QA 때 가격은 P0예요. P0. 즉, 요 차이만큼이 바로 뭐예요? 자, 실제로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은 P0인데 실제로 생산자가 매도한 가격은 시장에서 P0예요. 요 차익만큼 더 비싸게 판 거죠. 따라서 요 생산자 잉여라는 것은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과 실제로 매도한 가격과의 그 차이가 바로 요 생산자 잉여입니다. 자, QA일 때는 그렇고요. 자, 그럼
B일 때, QB일 때는 마찬가지로 생산자가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은 요 P0보다 낮은 PB예요. 그런데 P0와 PA만큼의 요 차이가 바로 더 비싸게 매도한 가격이 되겠죠. 가격. 자,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은 PB인데 실제로 매도한 가격은 PB보다 높은 P0, 즉 P0와 PB 요 차이만큼이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요 국제가격선, 국제공급곡선의 밑에 부분, 요 공급곡선의 위에 부분, 이 부분이 요 차이만큼이 P0와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과의 그 차이, 요 차이가 바로 뭐예요? 이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요 파란색 부분이,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과세 전에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이와 같이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관세를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관세를 부과를 하면은 T만큼 관세를 부과하면은 가격은 이만큼이에요.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격은 국내 공급과 국제 공급에 의해서 P0만큼으로 가격이 결정이 돼요. 국제 가격에 따르게 되죠. 따르게 돼요. 그러면 관세를 부과를 하면은 T만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가격은 이제 P0에서 관세를 부과한 만큼 가격이 상승하겠죠. T만큼 해서 P1이 될 겁니다. 가격이 상승해요. 자,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은, 가격이 오르면은 생산도 변동하고 소비도 변동해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은 생산은 증가하죠. 그래서 어떻게? 관세를 부과하면은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효과로 생산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관세를 부과하면은 생산이 증가해서 고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증가하고요. 요소, 보수가 증가하고 등등 있는데, 자, 뒤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P0에서 관세를 부과한 만큼 상승하니까, 생산자는 요 공급곡선에 따라서 P1일 때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 이만큼 생산이 Q1에서 Q2로 증가하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합니다. 이만큼.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해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은 소비는 줄어들어요. 보세요. 자, 가격이 상승했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소비자는 수요 곡선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하면 이제 P1일 때는, 자, 이 P1일 때 수요는 Q4에서 P0일 때 수요량은 국내 총소비는 Q4였는데 가격이 상승하니까 P0에서 P1로 상승하니까 소비는 Q3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이만큼. 소비가 Q4에서 Q3으로 이만큼 어떻게? 소비 감소하는 거죠. 소비량이 감소해요. 생산은 가격이 상승하니까 생산은 Q 안에서 Q2만큼, 요 차이만큼 생산이 증가하고요. 이와 같이 생산이 증가해요. 자, 그러면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죠. 자,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소비자 잉여는 요 P0에서 원래는 P0, 소비자 잉여는 요 위에 보면 요게 원래는 전에는 관세 부과하기 전에 소비자의 잉여는 요게 원래 P0일 때 뭐였어요? 요 M이었었죠. M. 요 P0 PM만큼이었죠. 요게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이렇게 P에서 P1, 자,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였는데 이만큼 줄어들죠. 요 밑에 부분만큼 줄어들어서 이제 요게 줄어드는 거죠. 요게 어떻게? P에서 P1 N만큼, 즉 이만큼 줄어들어요. 줄어든 부분이 뭐예요? 소비자 잉여는 요거의 차이, 요거와 요거만큼의
차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게 되죠. 얼만큼? P1, P1, N, P0, N만큼. 이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 부분. 근데 생산자 잉여는, 원래는 생산자 잉여는 P0, B, 요 I만큼이었죠.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였어요. 원래는. 근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이 증가하면서 생산자 잉여는 이제 P1, B, H만큼으로 증가해요. 생산자 잉여가 원래는 P0, I, B만큼이었죠. 삼각형. 요거 이만큼이었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해요? P1, H, B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즉 이만큼 C만큼 증가하게 되죠. C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죠. G에서 GC를 더한 게 관세를 부과한 후에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해요. 이와 같이 생산자 잉여 증가, 소비자 잉여 감소. 즉 소비자 잉여는 CD, E, F만큼 소비자 잉여가 즉 이 부분이 바로 CD, E, F만큼이죠. 자, 생산자 잉여 얼마큼 증가해요? 생산자 잉여는 C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죠. 원래는 G였는데 C만큼 증가해요. 생산자 잉여는. 이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면은 가격이 상승하고요. 이와 같이 가격이 상승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긍정적 효과로 소비가 억제되고요. 보세요. 소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죠. 자,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입이 줄어들고 국내 생산이 증가하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입이 이만큼 수입이 이루어지죠. 자, Q2만큼 생산하는데 소비는 Q3만큼이니까 이 부족분만큼 수입을 하게 되겠죠. 이만큼 GL 이만큼 Q2에서 Q3만큼 수입이 이루어지겠죠. 이만큼 수입량 Q2 Q3 마이너스 Q2에다가 관세율을 곱하면은 이만큼이 바로 뭐예요? 관세 수입이 되겠죠. 이만큼 요게 바로 2가 되겠죠. 2만큼 관세 수입이 증가하고요. 즉 재정 수입이 증가합니다. 관세 수입이 들어와서 재정 수입이 증가하고요. 긍정적인 효과로. 그리고 소동 효과, 긍정적인 효과도 소동 효과. 생산이 여러 가지 Q1에서 Q2로 생산이 증가하니까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임금이 증가하죠. 요소 보수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이 원래는 Q1에서 Q4만큼 수입이 이루어졌는데 Q1에서 Q4만큼 수입이 이루어졌죠. 원래는. 근데 수입이 Q2, Q3만큼으로 줄어들죠. 이 부분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줄어들면은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겠죠. 해서 긍정적인 효과로는 소비가 억제되고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가 억제되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가격상이죠. 즉 같은 얘기인데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억제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입이 감소하니까 그만큼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생산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수입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이 증가하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 그 다음에 재정 수입, 관세가 수입이 들어오면서 재정 수입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효과. 다섯 번째로 생산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이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생산이 증가하니까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면서 요소 보수, 임금이 증가하죠. 그러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 그 다음에 국제수지 개선 효과. 수입이 줄어드니까 관세를 부과하니까 수입이 줄어들죠. 수입이 줄어드니까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부정적인 효과로는 원래는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었는데 어떻게? 소비자 잉여가 요 C, D, E, F만큼 요 밑에 부분만큼 어떻게? 요 밑에 부분만큼 어떻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죠. A, B만큼으로 줄어들어요. 원래는 A, B, C, D, E, F였는데 C, D, E, F만큼이
소비자잉여가 줄어들죠.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런데 또 하나는 소비자잉여가 이와 같이 줄어드는 소비자잉여의 감소, 부정적인 효과로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는 거 들었는데, 또 하나는 관세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줄어든 이 소비자잉여가 이만큼 줄어들었죠. 이만큼 밑에 부분 요거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시는 생산자 잉여로 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죠. 상쇄가 됐으니까. 줄어든 부분 생산자 잉여로 다시 늘어났으니까 결국 전체 잉여는 이 부분은 상쇄가 됐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은 이 관세, 이만큼 줄어든 부분만큼 중에서 이만큼은 재정 수입으로, 이 관세 부분은 줄어든 소비자 잉여가 관세, 재정 수입으로 대체가 됐죠. 하지만 대체가 되지 않은 부분, 순수하게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죠. 바로 그 부분이 어디냐? 요 D 부분과 F 부분이죠. 요 빨간색 삼각형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는데, C 부분은 생산자 잉여로 대체가 되고, 이 부분은 관세, 재정 수입으로 대체가 됐는데, D와 F는 대체가 안 됐죠. 그대로 그냥 손실로 발생하는 거죠. 손실이죠. 이 부분은 뭐예요? 경제적인 손실이죠. D 부분과 F 부분. 따라서 이와 같이 관세 부과의 부정적인 효과로 소비자 잉여의 감소, 그리고 관세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바로 관세 부과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효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상대국에는 손실을 끼치게 되니까, 그와 더불어서 통상 마찰이 발생할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관세 부과의 효과, 부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 개념만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그 의미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 관세 부과의 효과고요. 해서 관세 부과의 효과는 이와 같이 소비 억제 효과, 가격이 상승하니까 소비가 억제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 그 다음에 재정 수입, 관세 부과니까 관세 수입이 들어오면서 재정 수입이 증대하는 효과, 그 다음에 생산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이 증가하면서 요소보수,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도 증가하니까 소득 효과,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 그 다음에 수입이 감소하면서 국제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효과로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관세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통상 마찰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3절은 비관세 장벽의 개념,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인데, 이 개념과 장벽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관세 장벽이란 우선 비관세, 관세가 아닌 거죠. 관세가 아닌 거로다가 이렇게 수입을 제약을 하는 거예요. 관세 이외에 관세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바로 비관세 장벽이에요. 관세 이외의 무역 제한 수단이 바로 비관세 장벽입니다. 자,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관세가 아니에요. 혹은 수입량을 제한을 하거나, 수입량 제한해요. 혹은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이나 특혜금융 등을 제공을 함으로써 수출을 촉진시키고 수입을 억제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수단이나 제도가 바로 비관세 장벽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관세 장벽의 종류예요. 비관세 장벽의 특징입니다. 비관세 장벽의 특징. 특성인데 복잡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비관세 장벽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종류가 다양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무역에 미치는 효과도 아주 달라요. 종류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다르고, 그리고 무역에 미치는 효과도 아주 다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 방법도 다양해요. 그리고 이 비관세 장벽은 완화를 하거나 철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비관세 장벽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요. 관세와 다릅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효과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완화를 하거나 혹은 그 철폐를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불확실성이에요. 또 복잡하면서도 불확실합니다. 지식 및 정보 부족,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수출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수출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관세 장벽은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애매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지식이나 정보 부족 혹은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수출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수출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이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수출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비관세 장벽을 선진국들이 교묘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그 비관세 장벽은 특히 개도국에 큰 피해가 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잡성, 완화 및 철폐가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따라서 수출업자에게는 위험이, 불확실성과 이런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수출업자는. 그리고 선진국들이 교묘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그 비관세 장벽의 특성이고요. 이어서 2항 비관세 장벽의 유형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관세 장벽은 그 정의의 복잡성,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 때문에 그 분류가 용이하지 않아요. 하지만 크게 분류하면은 수입 제한적 비관세 장벽과 그다음에 수출 장려적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기타를 들 수 있고요. 수입 제한적 비관세 장벽에는 수입 할당제, 그다음에 수출 자율규제, 그다음에 수입과징금, 수입 예치금제, 수입 금지제, 기타 기술적, 행정적 규제 등이 있고요. 그리고 수출을 장려하는 수출 장려적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출 보조금 제도, 그다음에 수출 신용보험 제도, 수출 신용 보험 제도, 그다음에 차별적 정부 구매, 그리고 기타로는 시장 질서 유지 협정 등이 있어요. 요 차례대로 하나씩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입 제한적 비관세 장벽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먼저 수입 할당제는 상품의 수입을 양적으로 또는 금액상으로 할당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고요. 그러니까 정한 수입량 내에서 정한 수입 총 금액 내에서 수입을 양이나 수량이나 금액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거예요. 수입 할당제는. 자, 일정한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수입 억제 효과가 큽니다. 자, 국내 산업보호나 국제 수지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자율 규제는 요것도 수입 제한적 하나의 수입 제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타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합시다. 여기서 이 자율 규제는 한 국가의 특정 상품 수출이 수입 국가의 동종 산업의 존속을 위협할 때 수입국이 수출국에게 강력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 위협을 가함으로써 수출국 스스로가 그 상품의 수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에요. 이거 미국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요. 자,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1950년 이후에 섬유, 철강, 그 다음에 70년 이후에 TV나 80년대 이후에 자동차, 공작기계 등등에 대해서 이 수출품의 상품에 대해서 혹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철강, 신발, 기타 수출 상품을 규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 수출 자율규제를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사용을 했어요. 이런 제도를.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입 예치금제입니다. 수입 예치금제. 수입을 하는데 수입업자가 외국상품을 수입을 할 때 수입 대금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그러면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자, 수입업자는 자금상의 압박으로 수입이 억제되도록 하는 이에 따라서 국제 수지를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는 기술적, 행정적인 행정 및 기타. 자, 국제무역은 이외에도 기술적인, 행정적인 및 기타 수단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장이나 혹은 상표 규정, 혹은 위생 기준, 안전 기준, 공업 표준이나 규격 표시 준수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격하게 적용을 하거나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상의 규제 혹은 수입 농산물의 생산과 포장에 대한 위생상의 규제라든가 원산지 증명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격하게 부과를 하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수입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출을 장려하는 수출 장려적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수출을 장려하는 첫 번째가 수출 보조금 제도입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내 생산물의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늘리기 위하여 국내 수출 산업이나 또는 주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이 바로 수출 보조금이에요. 자, 수출 보조금의 효과는 보조금을 받을 만큼
수출 가격이 하락하여 국제 경쟁력을 얻게 되겠죠. 자, 가격을 내려도 그만큼 보조금을 받으니까 충분히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싼 가격에 수출할 수 있으니까 국제 경쟁력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출 신용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수출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업자나 수출품 생산자에 대해서 금융적인 지원이죠. 대부나 재할인, 신용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또는 공증행위, 신용보증 등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조치가 바로 수출 신용제도입니다. 자, 이런 수출 신용제도는 관세, 수입 할당제, 수입 과징금과는 다르게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출 신용보험제도예요. 수출 신용보험제도. 수출 신용보험입니다. 보험제도죠. 수출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전통적인 무역상의 위험. 무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불 불능이나 채무 불이행이나 외환 통제 등등 이런 것들. 무역상의 위험과 그다음에 정치상의 위험, 전쟁, 내란 등등. 이런 무역상의 위험과 정치상의 위험 등등 일반적인 보험만으로 도저히 부부될 수 없는 수출상의 위험을 커버하고요. 그리고 수출업자와 수출 융자 은행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바로 수출 신용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부 조달 정책입니다. 자, 정부 조달 시에 국내 생산물에 우선적으로 구매시키는 반면에 외국 생산물에 대해서는 구매상 차별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Buy American Act법 이런 것들 수 있어요. 자, 국내 생산물은 우선적으로 구매시켜요. 반면에 외국 생산물에 대해서는 구매상 차별을 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부 조달 정책을 통한 거고요. 이와 같은 차별적 정부 구매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선진공업국 정부의 차별적 정부 구매는 국제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비관세 장벽의 주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이 제3강 무역정책, 3강 무역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1절에서는 무역정책의 개념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관세,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3강도 과제가 나갑니다. 이 과제는 앞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따로 시험 준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많은데 다 하실 필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만 합시다. 자, 그냥 유치산업보호론이 뭔지, 그 다음에 유치산업보호론, 수출자율규제, 신보호무역주의 합시다. 간단하게 그냥. 자, 유치산업보호론, 신보호무역주의, 수출자율규제 간단히 그냥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자, 비관세 장벽의 특성에 대해서 합시다.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자, 용어는 유치산업보호론, 신보호무역주의, 수출규제 이거 빼시고 그냥 이것도 하나 빼고 그냥 무역정책 목표는 관세부과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만 과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팀풀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팀별로 팀학습을 통해서 과제를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제출은 각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조금 시간이 오래됐는데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